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공식 문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인데요. 한 개인의 삶이 담긴 기록이죠. 물론 특정 개인 정보는 저희가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이 채무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생 남성분이시고요. 현재 만 61세입니다.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시고, 아, 61세시군요. 네. 그리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 상태, 무직 상태이고요. 월 수입은 약 100만 원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 수입이요. 아, 이걸로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13년에 배우자분과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이때 뭐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상황이나 뭐 가족 관계는 좀 어떤가요? 거주 이력을 보면 2014년부터 한 5년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옥탑방에 무상으로 거주하셨던 것 같아요. 아, 회사 제공 옥탑방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주택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0. 이것도 부담이 되실 텐데요. 가족분들은요? 가족으로는 이제 83세 노모님이 계시고 또 성인이 된 아드님이 두 분 계세요. 36세, 32세. 근데 이제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 또 이 채무자분께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별거 중인 거죠. 아, 그럼 사실상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상황이군요. 여러모로 참 녹록지 않아 보이네요. 대체 어쩌다가 파산까지 이르게 되신 걸까요?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이력을 보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당구장을 직접 운용하신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최근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으셨어요. 아, 회사 대표까지 하셨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대표직이 보고서상으로는 명의상 대표였다는 겁니다. 명의상 대표요? 그건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법적인 책임은 이분에게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원래 동생분이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아, 동생분 회사요? 네. 그래서 동생을 돕기 위해서 이분 명의로 공컴퍼니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름만 빌려주신 건데, 아하, 동생을 도우려고 명의를. 그런데 그게 결국 문제가 된 거군요. 네, 설상가상으로 그 회사 관련해서 중국에서 보일러 사고가 터졌는데 이게 좀 심각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고였다고 해요. 어휴, 사망사고까지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대출까지 받게 되신 거고요. 결국에는 사업 운영난이 계속되면서 폐업을 하게 됐고 거액의 부채만 남게 된 겁니다. 아이고, 동생 돕다가 시작된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갔네요. 그럼 그 부채는 전부 이분 책임이 된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동생분은 이후에 별도로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다고 해요. 아, 동생분은 면책을 받았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채무자분은 남은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2014년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셨어요. 아, 회생 신청도 하셨었군요. 네. 근데 월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그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닌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거죠. 와, 정말 재기를 위한 시도도 쉽지 않았군요. 그럼 현재 이분의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아까 총 채무액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파악된 총 채무액은 약 4억 4,170만 원 정도입니다. 4억 4천. 와, 정말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채권자가 딱 한 곳이라는 겁니다. 주 우리카드요. 네, 채권자가 한 곳뿐이라고요? 4억이 넘는 빚인데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여러 군데 빚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원금만 따져도 약 1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0년 12월경에 발생한 채무로 아마 당시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우리 카드 한 곳에 그 정도 금액이면 아마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당시에 발생한 채무가 쭉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많은 빚을 지고 계신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파악한 재산을 보면 우선 예금이 약 172만 원 정도 있고요. 이건 서울 남부 신협 등에 있는 금액이고요. 172만 원이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이게 또 재산으로 잡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소액인데 포천 베어스타운 콘도 지분을 1,700 지분만큼 가지고 계세요. 시가로는 한 15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예금 172만 원, 보증금 200만 원, 콘도 지분 15만 원. 정말 최소한의 자산만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 재산들은 그럼 다 처분되는 건가요? 빚 갚는 데 쓰이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파산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환가 폭이라는 개념입니다. 환가 폭이요? 그건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것, 즉 환가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의 경우 예금 172만 원은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생계비 범위 내에 있는 금액으로 봤고요. 아, 최소 생계비는 보장해 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호 대상인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콘도 지분 15만 원은 그 가치가 너무 작아서 이걸 굳이 처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절차상 더 효율적이다. 즉, 환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재산들은 처분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네요.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단과 주거 안정은 보장해 주려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남겨준다는 의미네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혹시 뭐 다른 숨겨둔 재산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그럼요. 파산 관제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또 이혼한 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들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없는지 등을 다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 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참고로 부친은 1977년에 이미 사망하셨고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군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뭔가요? 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낭비가 심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들이요. 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잘못은 없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제인은 이 채무자에게 면책, 즉 법적으로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고 또 절차상으로도 특별한 문제 사유가 없으니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로는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 배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이제 종결, 즉 폐지하고요. 동시에 면책 절차 역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나요? 우리 카드 한 곳이라고 했는데. 네,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인 우리카드 측에서도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실패의 위험성, 특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또 예기치 못한 사고 하나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동시에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걸 넘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정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사례는 사실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한번 실패한 개인이 완전히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시거나 상대적으로 이런 법률 정보나 금융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의 경제력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들의 재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책임과 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